한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불리던 뉴질랜드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세계 행복지수 1위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상의 낙원이라 불렀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낙원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13만 명 이상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중 8만 명은 자국민이었고 절반 이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꿈을 꾸며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집값은 소득의 14배를 넘어섰고 물가는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간호사와 교사들은 일자리를 버리고 호주로 건너갔으며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통계는 여전히 선진국이라 말하지만 국민들은 빈곤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반구 작은 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또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뉴질랜드의 몰락을 통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4월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3만 600명이 이 나라를 떠났고 이는 뉴질랜드 이민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고작 7만 8천 명에 불과했고 순이탈 인원은 5만 2,500명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곧 돌아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대부분은 호주로 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향한 순유출 인원만 3만 명에 달했고 이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문화적으로 가깝고 언어도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호주에서는 25%에서 50%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영 6만 5천 달러를 받지만 호주로 건너가면 9만 러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모험가가 아니라 탈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 뉴질랜드 태생의 젊은 간호사는 시드니로 떠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한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그녀는 오클랜드에서 월세로 6년을 살았지만 저축은 고작 하나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정작 뉴질랜드에서 교육받고 자란 젊은 인재들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20대와 30대의 이탈률이 가장 높았고 이들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키운 인재를 다른 나라가 데려가는 구조였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를 두고 국가적 추열이라 표현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한 비용은 뉴질랜드가 부담하지만 그 혜택은 호주가 누리는 기형적 구조였습니다. 정부는 이 현상을 일시적 유출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한 이민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통계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떠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5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해외에 정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출국자로 붐볐고 정작 입국 게이트는 한산했습니다. 이것이 2024년 뉴질랜드의 현실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몰락은 주택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집값은 소득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평균 연봉은 6만 5,852달러에 불과했지만 오클랜드의 평균 집값은 99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소득의 무려 14배였습니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이 14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오직 돈만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집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상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젊은 세대에게 언제 집을 살까라는 질문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부부가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연봉을 합치면 10만 달러가 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월세 또한 폭등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주당 월세는 650달러에 달했고 이는 평균 소득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저축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모으는 돈은 매달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5년 동안 저축했지만 집값은 그들이 모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고 결국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집 없는 세대는 이제 예외가 아니라 표준적인 삶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조차 오클랜드에서 집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40대가 되어서야 외곽 지역에서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야 했고 노후에도 월세를 내야 하는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렸고 세입자는 이사를 가거나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어진 주택 수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2020년 정부는 5년간 10만 채를 짓겠다고 선언했지만 2024년까지 완공된 주택은 3만 채에 불과했습니다. 민간 시장은 투기의 장이 되었고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입찰 전쟁을 벌였고 정작 실수요자들은 뒤에서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점점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텐트촌이 생겨났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늘어났습니다. 낙원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세 가지 치명적인 정책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오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6만 5천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새 주택이 지어지긴 했지만 정작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 같은 대도시는 주택난에 시달렸지만 외곽 지역에는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인프라 지연과 행정 절차의 복잡함이 시장을 왜곡시켰고 결국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대도시에 짓고 싶어도 토지 허가를 받는 데만 2년 이상 걸렸고 각종 규제는 건축 비용을 30% 이상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착각이었습니다. 팬데믹 시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준금리는 0.25%지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9%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돈을 빌리기 쉬워지자 집값은 폭등했고 단 2년 만에 집값은 32%나 올랐습니다. 2020년 80만 달러였던 집이 2022년에는 105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정부가 만든 거품형 부가 중산층을 무너뜨렸습니다. 초저금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사게 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여러 채를 사도록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투기화 사회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며 임대 수익을 올렸고 정작 실수요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25%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되고 있었고 일부는 세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정부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를 규제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은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집을 사들인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정부는 유권자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투자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해외 구매자를 차단했지만 이미 집값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또 다른 혼란에 빠졌습니다. 초저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5%가 넘는 금리를 감당해야 했고 한 달에 수백 달러씩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도 없었고 집값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위기를 키웠습니다. 공급은 부족했고 금리는 집값을 부풀렸으며 투기는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결국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은 젊은 세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작동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무너진 시장을 재건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 10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이제 모든 것이 비싸진 나라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은 7.3%를 기록했고 이는 32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가장 빠르게 올랐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단 3개월 만에 17%나 폭등했고 가족 단위로 장을 보는 비용은 한 달에 수백 달러씩 늘어났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를 채우는 데 드는 비용은 2020년 150달러에서 2023년 220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70달러나 더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4%에서 5% 사이에 머물렀고 이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들어 임금 인상률이 7.6%까지 올라갔지만 이미 물가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있었고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보다 월급은 올랐는데 왜 더 가난해진 기분일까요?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리터당 2.5달러를 넘어섰고 출퇴근에 드는 비용만 한 달에 300달러가 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20% 이상 올랐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가게를 짓눌렀습니다. 일부 가정은 난방을 아끼기 위해 방 하나에 모여 지냈고 아이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이었지만 국민들의 삶은 점점 후진국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 4명 중 1명은 생계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고 2명 중 1명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일은 그대로인데 돈은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아이들의 과외비를 포기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외식은 사치가 되었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는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겼습니다. 초저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5.5%가 넘는 금리를 감당해야 했고 한 달에 수백 달러씩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짓눌렀고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이 고통받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하는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뉴질랜드의 위기는 숫자로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재의 유출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1만 2천 명의 간호사가 호주 간호사 등록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3센트 증가한 수치였고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폐쇄해야 했고 환자들은 몇 시간씩 대기해야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왜 떠났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 연봉은 $10,000에서 $70,000 수준이었지만 호주로 건너가면 $90,000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주는 주택비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근무 환경도 더 나았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는 시드니로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사랑하지만 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둘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클랜드 병원에서 5년간 일했지만 여전히 월세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까지 1,250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일부 학교는 교사를 구하지 못해
학급을 통폐합하거나 수업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교육 붕괴는 단순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기였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다가 결국 호주로 떠났고, 남은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학교는 한 교사가 4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했고, 방과 후에도 행정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IT 산업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뉴질랜드 IT 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고, 이들조차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자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저하되었고, 신생 기업들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회사를 키우고 싶었지만 개발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호주나 미국으로 갑니다. 정부는 숙련 이민자 유치를 위해 비자 조건을 완화했지만 정작 들어온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고급 인력도 빠져나갔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뉴질랜드에서 경력을 쌓다가 30대 중반이 되면 해외로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젊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국가의 미래를 떠받칠 인재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남은 것은 빈자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지 값싼 노동력을 원했을 뿐이다. 뉴질랜드의 미래는 이렇게 하나씩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뉴질랜드 경제는 공식적으로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GDP는 2분기 연속 하락했고, 이는 기술적 침체의 정의에 부합했습니다. 건설, 제조, 소매업 전반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고,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조차 예상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최악의 경기 수축이었고, 경제학자들은 회복까지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통계는 여전히 뉴질랜드를 선진국이라 말했지만 국민들은 빈곤국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4.3%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임이나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풀타임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젊은이들은 여러 개의 알바를 뛰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며 주말에는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설업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건설사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파산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00개 이상의 건설사가 파산했고,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부 건설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고, 이는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거래량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었고, 집값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소매업 또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필수품만 구매했습니다. 쇼핑몰에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오래된 가게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오클랜드에서 300개 이상의 소매점이 폐업했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관광업도 팬데믹 이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70% 수준에 머물렀고, 관광산업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퀴스타운과 로토루아 같은 관광 도시는 빈 호텔과 폐업한 식당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돈을 풀어도 사람들은 쓰지 않았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경제는 어떤 정책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 문제를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 했고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번영의 환상 속에서 붕괴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늘어났고 푸드뱅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낙원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뉴질랜드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인구 과밀, 주택난, 저출산, 자산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떠나는 대신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관광과 농업 중심의 경제로 내수 시장이 취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합니다.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관광객과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과 IT 중심의 경제로 수출 경쟁력이 존재하고 산업 기반이 탄탄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시장도 다릅니다. 뉴질랜드는 소유 격차가 고착되고 공급이 지체되었지만 한국은 초고가 집중 현상이 있음에도 재건축과 공공택지 개발 등 공급 압력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은 여전히 높지만 최소한 시장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공급 자체가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노동시장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임금 정체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지만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함에도 일자리 총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업률은 3% 초반대로 낮은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도 최근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지 양이 아닙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질 좋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전문직조차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힘들지만 일할 곳은 있고 뉴질랜드는 일할 곳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 정책의 방향도 다릅니다. 뉴질랜드는 고임금 외국인을 유입하려 하지만 정작 내국인이 유출되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저출산 완화를 위해 외국 인력을 흡수하며 인구 감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E-7 비자를 확대하고 숙련 외국인 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구 절벽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청년들에게 탈출은 희망이지만 한국 청년들에게 생존이 희망입니다. 떠날 곳이 명확한 뉴질랜드와 달리 한국 청년들은 떠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호주로 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이곳에서 버팁니다. 뉴질랜드는 살기 좋은 나라였지만 경제 기반이 약한 낙원은 한순간에 붕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로 평가받지만 산업과 생산이 살아있는 한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통적입니다. 집은 사치가 되고 임금은 정체되고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뉴질랜드의 길을 밟지 않았지만 방향만큼은 이미 그 그림자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 인재들이 대거 유출된다면 한국 역시 뉴질랜드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몰락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노동은 멈추지 않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 위기는 이미 서울과 부산과 대구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낙원은 풍경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드는 삶의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나라도 언젠가 이 길을 걷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며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집값을 부풀리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묻습니다. 당신이 사는 나라는 정말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뉴질랜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낙원도 무너질 수 있고 그 다음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뉴질랜드의 몰락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은 어떻게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한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품, 저출산, 경제 침체, 그 모든 것이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이런 콘텐츠를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